나는 지금 갱년기 한복판에 서 있다. 갱년기는 쇠락과 상실의 시기일까? 각종 사회적 의무와 양육의 부담, 여성성의 멍에를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와 독립의 시기는 아닐까? 어느 날 갑자기 내 나이를 깨닫고 깜짝 놀랐다. 남편과 애들, 한 팀으로 묶어 내 정신이 아닌 채로 살아왔지만 이제라도 정신 좀 차리고 잘 살아볼까 하니 나이 50이다.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아이들이 다리에 감기던 시기가 지나고 나니 내 다리로 어디든 갈 수가 있긴 한데 대체 어디를 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때가 왔다.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임성경 작가가 쓰고 출판사 RH 코리아에서 펴낸 나이 먹고 체하면 약도 없지 라는 에세이집을 소개합니다. 작가 임성경 씨는 TV 드라마 신세대 보고 어른들은 몰라요. 이것이 인생이다.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의 극본을 썼는데요. 갱년기 한 복판에 서 있는 작가는 태어나서 가장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한 일이 바로 나이 먹은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야 나이 먹는 일에 대해 가만히 들여다보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동안 사는 일에 허기가 져서 처음에는 맛도 모르고 허겁지겁 집어먹기 바쁘다가 이만큼 먹으니 이제 좀 느긋해져서인지 내가 먹고 있는 것이 대체 뭔지 요모조모 뜯어보고 또 어떻게 먹어야 체하지 않고 잘 먹을 수 있을까를 독자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열어줍니다. 총 4장 28가지 만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가 나의 이야기이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자,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그 배우 이름이 뭐더라? 아줌마. 중년 여성은 아주 쉽게 폄훼된다. 아줌마라는 말 자체가 욕설이 바로 전 단계처럼 들릴 정도다. 야, 이 아줌마야 하면 확실히 욕으로 들린다. 야, 이 청소년아, 야, 이 아저씨야 이런 말은 없지 않은가? 아줌마들은 어쩌고 하는 말이 들리면 나는 푸르르 한다. 그렇게 따지면 아저씨들은 어떤데? 아저씨들은 이렇고 저렇고 하며 역시 혐오의 범주에 들만한 말들을 쏟아낸다. 이성적으로 대응하기 참 쉽지 않다. 아줌마들은 어쩌고 하는 말에 울뚝불뚝 하면서도 내가 그건 그래 하고 수긍하는 부분이 있다. 그건 바로 아줌마들은 시끄럽다는 말이다. 카페에서, 식당에서 중년 여성의 무리는 단연 공간을 압도한다. 들어설 때부터 시끌벅적하다. 있는 동안에도 내내 시선을 끈다. 그 무리가 나가고 나면 잠시 어색한 고요가 찾아올 정도다. 나 역시 또래의 아줌마들과 만나서 실컷 떠들고 카페를 나올 때면 왠지 뒤통수가 뜨끈한 느낌이다. 우리가 너무 떠들었나 싶다. 스스로 느낄 정도면 시끄럽긴 한 거다. 시끄럽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소리가 큰 것, 데시벨이 높은 것이다. 또 하나는 의미를 알 수 없도록 소리가 섞이는 것이다. 이 소리 저 소리가 섞여 들리면 시끄럽다고 느낀다. 아줌마들의 시끄러움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모두 만족시킨다. 첫째, 아줌마들은 목소리가 크다. 당연히 이유가 있다. 도대체 말을 들어먹지 않는 인간들하고 같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필요한 말을 하는데도 식구들은 잔소리를 들으니 점점 목소리를 높이게 된다. 아줌마 입장에서도 목소리 높여 얘기하자는 것이 편하다. 너희 양말은 너희 서랍에 넣으라고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되면 얼마나 좋은가? 게다가 대부분의 아이는 이른바 선택적 난청 증상을 가지고 있다. 엄마 목소리만 골라서 잘 안 들리는 증상이다. 사춘기에 접어들면 이 증상은 훨씬 심해진다.
엄마들은 목소리가 점점 커지다 못해 득음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더욱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아줌마들의 대화는 소리가 섞인다. 방송일 하는 사람들이 흔히 오디오가 물린다라고 말하는 그런 현상이다. 한 사람 이야기를 진득하게 듣지 않는다. 서너 사람이 동시에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 외부 사람들에겐 당연히 시끄럽게 들린다. 그러나 사태의 원인을 알고 보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어찌 보면 매우 자매에 넘치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나이가 들면서 모두 어떤 기능이 확연히 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다. 몇 년 전부터 놀라울 정도로 말하는 능력이 떨어졌다. 이건 정말 뇌의 언어 중추 어디에 문제가 있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다 싶을 정도로 어휘가 생각나지 않는다. 말이라는 것이 어떤 복잡한 과정을 통해 입 밖으로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상상하는 이미지는 이렇다. 머릿속에서 말을 담은 동그란 물방울이 송알송알 맺혀 솟아오른다. 물방울은 머릿속에 엉켜있는 아주 복잡한 길을 빠르게 또르르 굴러간다. 그러다 마침내 혀끝에 맺혀서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이다. 수많은 물방울이 계속 솟는다. 송알송알 또르르 퐁. 이 과정이 리드미컬하게 이어진다. 물방울은 중간에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자기 길과 속도를 잘 지켜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다 엉킨 느낌이다. 물방울이 솟기는 하는데 길을 따라 나오는 동안 사라지거나 어디서 막히거나 또는 혀 속에 계속 대기하면서 밖으로 튀어나오지를 못한다. 물방울 한 개가 아니라 한 문장을 말할 때 적어도 두세 개의 물방울이 길을 잃는다. 말 한마디 하려는데 그거 뭐더라? 그거 있잖아 그거 하는 대명사만이 조합된다. 말을 하는 사람도 답답하고 듣는 사람도 답답하다. 이건 나 혼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내 또래 대부분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어려운 어휘가 생각 안 나는 것도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단어도 떠오르지 않고 사람 이름이 생각 안 나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이다. 물방울이 머릿속을 뱅뱅 돌긴 하는데 어디쯤 멈춰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또는 혀끝에 맺힌 게 확실한데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을 때 진짜 얼마나 답답한지.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돕는다. 돕지 않으면 이야기 진행이 안 된다. 전에 우리 거기 갔었잖아. 거기 저기가 많았잖아. 그러면 전에라는 게 대체 언제부터인지 따져봐야 한다. 저번 달인지 작년 봄인지 그러면 어디를 갔었는지를 추측하고 같이 갔던 곳이 확정되면 거기 뭐가 많았는지 여러 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추리해봐야 한다. 누구 이름이 생각 안 나도 야단법석이다. 그 배우 누구지? 그 왜 있잖아. 저번에 거기 나왔던 그 사람. 누구? 아니 있잖아. 그 저기랑 같이 나왔던 남자. 저기는 또 누구야? 남자야? 응, 거기서 동생으로 나왔잖아. 누구 동생으로 나왔는데? 주인공 동생이지. 아, 왜 그 사람 있잖아. 아, 이름이 뭐더라? 문답을 거듭해서 어찌어찌 어떤 배우를 말하는 건지 알아챈다. 해도 막상 또 이름은 생각 안 나는 사태가 생기기도 한다. 답답해 죽을 지경이다. 결국 모르고 넘어가면 그날 잠자리에서까지 배우 이름 때문에 뒤척뒤척하게 된다. 아이고, 내가 배우 이름 알아서 뭐하냐. 그거 뭐 국가고시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생각해도 그래도 자꾸만 그 배우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리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친정언니에게 전화하게 된다. 언니, 그 배우 이름이 뭐더라? 아무튼 그런 사정이다 보니 아줌마들의 대화는 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은 조용히 듣는 식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모두가 그 대화에 한꺼번에 참여해야 한다. 말을 거들어주는 조력자가 없으면
이야기 자체를 할 수가 없다. 모두가 적극적으로 머릿속에 물방울을 떠올리고 물방울을 건네주고 받고 해야 한다. 그러니 대화에 독점이 있을 수 없고 동시에 소외도 없다. 자연스럽게 대화의 민주화가 이루어진다. 남들이 듣기에는 아줌마들은 왜 저렇게 동시에 다 떠들고 있냐고 참 시끄럽다고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아줌마들의 대화는 평등하고 기회가 있고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말 그대로 인터랙티브한 커뮤니케이션이다. 아줌마의 수다는 그래서 즐겁다. 이제는 정말 귀걸이를 할 때. 50을 앞두었을 때는 놀라움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마음은 청춘이라는 말이 이토록 절실하게 공감될 줄이야. 내가 50을 앞두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세월은 쏘아놓은 살처럼 흐른다. 일단 쏘았으면 되돌릴 수가 없다. 날아가는 화살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것이다. 세월은 빠르고 한 번 간 청춘은 되돌릴 수 없고 어영부영하다가 한 세상이 끝나버릴 것이 확실해졌다.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는 실감이 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나이 든 것이 확실하니 이제는 정말 해야 할 일, 그건 바로 미룬 일이다. 해야 하지만, 하고 싶지만 이제껏 미루었던 일을 드디어 해야 한다. 더는 미룰 수 없다. 왜냐면 미룰 시간이 없으니까. 미루고 미루었는데 또 미루다 보면 이번 생에서는 영영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아주 옛날부터, 그러니까 몇십 년 전부터 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미루고 미루다 하지 못한 일. 내게는 그것이 귀를 뚫는 일이다. 이제는 액세서리를 하는 사람으로 변신해보자고 생각했다. 이유는 아무리 열심히 차려입어도 거울 앞에 서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주름살과 생기 없는 칙칙한 피부와 그 이야기를 줄줄이 하다 보면 너무 구차해지니 그만두자. 어쨌든 인위적인 반짝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액세서리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동네 금은방에 가서 귀를 뚫었다. 그 뒤 한 달 동안 아침 저녁 세수하면서 귀에 물이 닿은 뒤에는 꼭 알코올 솜으로 소독했다. 귀를 뚫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 샤워할 때 조심했고 미용실에서 커트하고 샴푸할 때도 미용사에게 얼마 전 귀를 뚫었으니 조심해 주세요 했다. 스웨터를 갈아입을 때도 귀에 은침이 걸리지 않도록 조심했다. 세상에 그 많은 귀 뚫은 사람들이 모두 이 귀찮은 과정을 겪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오, 세상 사람들은 이토록 열심히 살고 있었어.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그게 아니었네 하며 감탄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구멍 하나를 애지중지 돌보며 한 달가량 지나자 드디어 은침을 빼고 18K 원터치형 귀걸이를 끼울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귀를 뚫지 않는 사람에서 뚫은 사람으로, 귀에 아무 장식이 없다가 늘 귀걸이를 걸고 있는 사람으로 변신했다. 중요한 건 변화다. 변화한다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변하지 않음이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다. 영원한 사랑, 변치 않은 우정, 한결같은 마음, 언제나 처음처럼 등등의 말을 여기저기다 마구잡이로 갖다 썼다. 좋은 말,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살다 보니 그런 건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세상에 변하지 않은 것은 없고 게다가 변하지 않은 것이 꼭 옳은 것도 아니다. 오히려 변하지 않음이 아집과 관성, 무기력의 증거이기도 하다. 알고 보면 귀찮아서 안 변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다. 변하려면 안 쓰던 신경을 써야 하고 모르던 것을 새로 알아야 한다. 아, 아무 일이라도 생겨라 하는 마음이 젊은 마음이다. 제발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으면 하면 늙은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저지르는 일이 가능했다. 망할 때 망하더라도 한번 해보는 것. 회사를 퇴직하고 창업하는 일. 하던 일을 그만두고 세계 여행을 떠나는 일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무슨 일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과 체력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나 나이 들어 무슨 일을 저지르면 수습할 수 있는 시간과 체력이 부족하다. 나이가 들수록 무엇보다는 안정을 택하려는 경향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그래서 그게 경향성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변화조차 시도하지 않게 된 것은 아닐까? 이를테면 헤어스타일 같은 것들. 젊을 때는 이것저것 시도해 보기도 하지만 마음에 들고 잘 어울리고 무난한 한 가지 스타일을 정하면 10년, 20년 그 스타일을 고수한다. 그까짓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스커트 길이 정도야 변화를 주어도 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습관처럼 굳어진 것이다. 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의도적으로 변화를 주는 것은 생활을 신선하게 만들어준다. 매번 가는 산책길도 조금 다른 길로 들어서 보면 다른 풍경이 보인다. 동네 천변을 걸을 때 늘 왼쪽 길로 갔다가 돌아올 때 오른쪽 길로 왔다면 이번에는 오른쪽 길로 시작해서 왼쪽 길로 돌아오기만 해도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인다. 무엇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변화 자체가 재미있으니까 시도해보는 것이다. 별 이유도 없이 이제껏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냥 계속하는 것이라면 별 이유도 없이 바꿔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액세서리라고는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시간 날 때마다 액세서리 판매대를 기웃거리는 사람으로 변했다. 마음만 먹으면 되는 아주 쉬운 일이다. 하나 사야 해. 뭘 하나 사야 하는지는 때마다 다르다. 머리카락을 부풀리는 고데기, 주름을 감쪽같이 없애준다는 크림, 굽이 있지만 푹신해서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는 구두, 옆구리 군살을 다 커버해준다는 속옷. 거울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늘고 횟수가 많아질수록 쇼핑 목록은 늘어만 간다. 예전보다 확실히 거울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늘었다. 이유는 첫째, 어떻게 해도 예쁘거나 멋지지 않아서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해봐야 하기 때문이다. 침대 위에 옷이 가득 쌓일 만큼 이것저것 입어보고는 결국은 처음에 입었던 옷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열의 9이다.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예전보다 외모에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이다. 이젠 남의 눈을 덜 의식하기 때문에 더 자주 거울 앞에 선다. 2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보면 예전에 없던 주름, 뱃살, 흰머리가 생겼으니 지금 상태가 훨씬 난감하다. 그러나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는 오히려 많이 줄었다. 이제 나는 나이 먹은 여자가 되었다. 예쁘다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도 결정적이지도 않은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성적 매력 경쟁장에서 은퇴하는 시기, 진단과 평가의 눈에서 보다 자유로워지는 시기다. 허리 사이즈와 다리 길이, 코 높이나 쌍꺼풀에 머물던 몸에 대한 관심은 이제 관절의 가동성과 몸속 장기의 수행 능력으로 옮겨졌다. 어쩜 저렇게 다리가 쭉 뻗었냐? 부럽다. 이런 것은 건널목에 파란불 깜빡거리면 뛴다고? 부럽다. 이렇게 바뀌었다. 디자인보다는 기능, 일상을 사는데 중요한 것은 껍데기보다는 속에 있다는 것을 너나 나나 알게 된 것이다. 또 타인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사는 동안 누적된 경험을 통해 사람의 외모란 완벽히 우연일 뿐이라는 것, 됨됨이와는 아무 상관관계도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다. 내가 남을 외모에 별 관심이 없이 보는 것처럼 남도 나를 큰 관심 없이 본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마침내 자유와 평화의 시기가 도래했다.
평화의 대상에서 벗어나면서 남의 눈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비교 경쟁하지 않으니 평화가 왔다. 나는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껏 거울 앞에 선다. 이런저런 시도를 한다. 안 입던 원피스를 입고는 세상 편한 옷이 원피스구나 하고 느낀다. 반지, 팔찌, 귀걸이, 목걸이를 주렁주렁 단다. 액세서리를 깜빡 잊고 외출하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더라도 귀찮음을 무릅쓰고 다시 올라가서 액세서리를 달고 나온다. 페디큐어를 하는데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화장은 여전히 잘 안 한다. 화장은 너무 귀찮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말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닐 수 있다. 달 코르셋이란 말이 들리고 꾸밈 노동을 거부한다는 선언도 들린다. 그런 말이 만들어지고 그것에 관해 여러 생각이 나누어지는 일이 좋고 반갑다. 내 생각엔 탈 코르셋에서 말하는 코르셋은 화장, 옷차림 그 자체는 아닌 것 같다. 꾸며야 한다든 꾸미지 않아야 한다든 안 꾸민 듯 티나지 않게 꾸며야 한다든 그 어째야 한다는 모든 사회적 시선과 압력이 코르셋이다. 10대 학생들에겐 화장을 못하게 하는 게 코르셋이고 20대 직장인들에겐 화장을 꼭 하라고 하는 게 코르셋이다. 타인의 차림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평가하는 일이 코르셋이다. 당연했던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일. 불편한 것은 불편하다고 말하는 일. 내 몸은 내 맘대로 하겠다고 말하는 일이 코르셋을 벗는 일인 것이다. 내게는 이제껏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해보는 것이 코르셋을 벗는 일이다. 내가 50이 넘어서야 느끼게 된 몸의 자유와 평화를 지금의 10대, 20대들은 더 기다리지 않고 가지려 하는 모양이다. 아, 똑똑한 것들 같으니라고. 지성은 비탈에 서 있다. 글쎄, 난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다.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다. A. 내 생각은 좀 다르지만 말하면 분위기 썰렁해질 것 같네. B. 내 생각은 이렇지만 괜히 시비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C. 결론은 이미 있지만 더 사려 깊고 신중한 성격으로 보이고 싶어. D. 너랑 이야기하기 싫어. 말로는 모르겠다고 해도 사실은 내 입장이 있었다. 나는 생각, 의견, 주장이 뚜렷한 편이고 혹 뚜렷하지 않다면 뚜렷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편이었다. 모르는 일은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다. 어떤 것이 논란이 되면 나와 큰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해도 논란 자체에 관심을 가졌다. 아, 세상 사람들은 요즘 그런 문제로 싸우는구나. 나는 어느 쪽 편을 들까? 하고 생각했다. 좋은 말로 하면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 호기심 때문이고 더 솔직히 말하면 무슨 일이든 끼어들어 참견하고 싶은 오지랖 천성 때문이었다. 그랬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더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더는 그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한마디 끼어들고 아는 척하고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힘들어졌다. 이유는 진짜 몰라서다. 예를 들면 가상화폐를 규제해야 하는가 마는가 하는 문제. 그게 뭐야? 가상화폐라니? 비트코인이라니? 암호화폐라니? 그게 뭔데? 이러저러한 것이라고 몇몇에게 설명을 듣기도 했지만 개념 자체가 이해가 안 갔다. 무엇보다 설명을 듣고 이해해보려는 노력 자체가 피곤하고 귀찮았다. 뭐야 그게, 그런 거 쓰지 말라고. 그게 돈처럼 유통이 된다고? 에이, 그러지 마. 하는 생각만 들었다. 미디어에서는 점점 내가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 금융이나 IT 쪽으로는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내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 내가 그 변화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 이러다간 은행에 있는 내 돈 찾는 것도 스스로 못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생긴다. 지금 노인들이 온라인 기차표 발권이 어려워 입석표를 사고 영화관 커피숍에서도 긴 줄을 서며 시간과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나 역시 가끔 가던 마트에 갑자기 계산원이 사라져버려서 자율계산대에서 허둥거렸던 기억이 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 매번 누구에게 묻고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당연히 모르겠지. 그런데 단순히 기술이나 기능,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 터치스크린이나 리모컨 작동법 정도야 열심히 배워 익히면 어찌어찌 따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지성이다. 사태의 전모를 파악하는 능력이라든가 분별력, 판단력 같은 것들 말이다. 내 지성은 비탈에 서 있다. 언덕 위에 올려둔 자동차는 무지의 브레이크가 한번 풀리자 점차 가속이 붙어서 정신없이 내려가고 있다. 나는 의견을 잃어간다. 알아야 의견이 생길 텐데 알미 쉽지 않으니 의견을 갖기도 어렵다. 나는 페미니즘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갖기가 어렵다. 나는 당연히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했는데 몇몇 독자들에 의해 내 소설이 여혐이라고 공격을 받았다. 나는 당황했고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겠다.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도 이쪽 말을 들으면 이쪽이 맞는 것 같고 저쪽 말을 들으면 저쪽이 맞는 것 같다. 언론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무엇이 언론인가? 무엇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나? 또 그것과 관련하여 어디까지가 공인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갖기가 어렵다. 예전에는 의견이 있었던 문제도 사회 환경이 바뀌면서 내 의견은 근거가 많이 약해졌다. 이전에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 더는 당연하지 않은 게 얼마나 많은지. 나이가 들면 한 50년쯤 살다 보면 어디서 주워들은 것도 많아진다. 이런 일 저런 일 겪기도 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도 했다. 그러니 스스로 아는 게 많다고 생각한다.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 당연히 경험도 많다. 원래 의견과 주장은 지식과 경험이라는 토대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은 매 사안에 의견과 주장을 가지기 쉽다.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그거 옛날에 나도 다 해본 건데 하며 확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50대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젊지도 늙지도 않은 세대, 알 건 다 안다고 생각하는 세대, 사회에서 뒷전으로 밀리지 않았고 현역으로 뛰고 있는 세대, 세상이 변해가는데 변한 세상에서도 아직은 힘을 가지고 있는 세대, 그러니 잘 모르면서도 무엇을 우기기 딱 좋은 세대다. 옛날엔 다 그랬어.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라고 말하는 9세대임을 인정하지 않는 9세대, 살던 대로 살려고 안간힘을 쓰는 세대. 사회 환경은 변한다. 지금껏 꾸준히 변해왔고 변화의 속도는 점차 빨라진다. 지금 사는 세상은 나이가 젊으나 늙으나 처음 살아보는 세상이다. 이런 세상을 미리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다. 나이 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더는 쓸모없을 수도 있다. 세상은 더는 내가 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의 결론을 내렸다. 내 결론은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기. 내가 매우 자주 틀린다는 것을 명심하기. 쉽게 결론 내지 않기다. 비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당연히 기성세대의 알미고
앞으로의 세상은 지금의 10대, 20대들이 살아갈 세상이다. 그러니 굳이 저항하지 않기로 했다. 이야기를 들어본다. 들어봐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 또 잘 모르겠네 하고 치운다. 지성은 비탈에 서 있다. 스마트해야 스마트폰 쓰나요? 물건을 사면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사용 설명서들은 글씨가 너무 작다. 어떤 것은 정말로 읽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작다. 이걸 정말 읽으라고 넣어둔 것일까 싶다. 너무 두툼해도 읽기 싫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때도 많다. 나는 그냥 분에 조립하지 말 것, 물에 닿게 하지 말 것 정도의 유의사항만 보고 치워버린다. 기계류에 대한 공부는 예전부터 있었다. 예전에는 그 공부의 내용이 내가 뭘 잘못 만져서 이게 고장나지 않을까 였다. 이제는 그 공부의 내용이 내가 뭘 잘못 만져서 뭔가 지워지지 않을까? 이것으로 바뀌었다. 연락처, 사진, 원고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진다. 그러니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가장 가까이에 두고 온종일 쓰면서도 여전히 낯을 가리는 기계류다. 그리고 스마트폰. 아무리 스마트해도 본질은 폰인데 요즘 사람들은 그걸 폰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 내 아이들만 해도 스마트폰으로 통화하는 건 거의 볼 수가 없다. 나는 전화기로 열심히 쓰고 있다. 그 외에 밴드나 카톡도 하고 사진도 찍고 게임도 하고 음악도 듣고 메일도 주고받고 이모저모 잘 쓴다. 얼마 전에는 드디어 은행 앱도 깔았다. 솔직히 돈을 전화기로 주고받다니, 그렇게 간편하다니 저항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내가 돈을 주고받는 게 이렇게 쉬우면 그 사이에 누군가가 끼어들어 돈을 가로채가는 것도 엄청 쉬울 게 아닌가 싶었다. 그래서 조금 버텼지만 워낙 게으른 성품이라 편리함이란 유혹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스마트폰을 사용한 지 10년쯤 되어가니 이제는 이 기계를 어느 정도 다루게 되었다. 그러나 몇 년 전만 해도 나는 새 전화기를 장만할 때마다 모든 것을 아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했다. 새 폰에 열광하는 모모가 달려들어서 패턴 설정을 하고 앱을 깔고 화면을 보기 좋게 정리해주고 음악을 다운받아 주었다. 그렇게 모모가 최초 설정을 해주고 한참이 지나 처음에 설정했던 벨소리가 지겨워진 어느 날이었다. 모모야, 엄마 핸드폰 벨소리 다른 걸로 바꾸고 싶어. 바꿔. 모모는 들어놓은 채 자기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심드렁하게 말했다. 도깨비 노래 중에 내가 널 찾아줄게 하는 부분 있지? 그걸로 하고 싶어. 하라고. 모모가 날 쳐다보지도 않고 귀찮다는 듯이 말했다. 그 순간 나는 가슴속에서 욱 하는 것이 치밀었다. 얼굴이 빨개졌다. 애를 가만히 쳐다보는데 눈물까지 핑 돌았다. 모모야, 설거지 좀 해. 했는데 이따가 라고 대답하든가. 제제, 빨래 좀 개줄래? 했는데 저 지금 바빠요 라는 대답을 들었을 때와는 달랐다. 우리 아들들은 내가 뭘 시키거나 부탁할 때 발딱 일어나 말을 듣는 애들이 아니다. 귀찮아하고 미루고 늘쩡거리고 못 들은 채 하기 일수다. 야, 지금 하라고 소리 지르거나 집안일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하는 당위에 대해 잔소리를 하거나 에이구, 앓느니 죽지. 그냥 내가 하고 만다. 그러나 그건 내가 에이구, 그냥 내가 하고 말지 할 수 있을 때다. 내가 능력이 우위에 서 있을 때다. 내가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도와라 할 때는 마음을 다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부탁했는데 내가 모르는 것을 물었는데 노골적으로 귀찮아하다니 나는 자존심을 다쳤다. 이럴 수가. 언제부터 내가 애보다 모르는 존재가 되었나?
언제부터 내가 물어보는 사람이 되었나? 언제부터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었나? 애들한테 무엇을 물었는데 애들이 건성건성 대답하는 일이 잦아지자 나는 폭삭 늙은 사람이 된 기분이다. 나는 대답해주는 사람이었다. 아이를 낳고 나서는 쭉 적어도 15년 동안 나는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이었다. 아이들은 온종일 나를 졸졸 따라다니며 끊임없이 물었다. 이게 뭐야? 저건 뭐야? 저 사람은 누구야? 이 사람은 누구야? 왜? 어째서? 그건 왜 그런데? 엄마, 햇님이는 밤에 어디가? 아이는 이게 뭐야? 부류의 간단한 질문에서부터 자연법칙과 우주의 질서에 대한 심오한 질문에 이르기까지 하루 종일 100만 개의 질문을 쏟아냈다. 물었던 걸 또 묻고 대답을 해줘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내가 다른 일로 바쁠 때도 끝없는 질문으로 정신을 산란하게 했다. 나는 대답해줬다. 대답이 성에 안 찼을 수도 있다. 그래도 성의 있게 대답해줬다고 생각한다. 얼토당토 않은 질문, 웃기지도 않은 질문에 대답해줬다. 어쨌든 엄마는 대답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아이들은 커가면서 질문이 줄어들었다. 엄마 아빠도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알게 되고 엄마 아빠에 대한 관심 자체가 줄었고 본인들도 아는 게 많아졌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는 묻는 사람이 되었다. 학교에서 시험 잘 봤어? 오늘 안 늦었어? 춥지 않았어? 애들은 그런 정도의 짧은 질문에도 그저 응응 그렇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확실히 대답을 안 한다. 내가 2번, 3번 계속 묻는 건 내가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저희가 건성건성 대답해서다. 그래서 여러 번 물으면 그건 또 잔소리로 듣는다. 안 추웠다니까 엄마는 몇 번을 말해. 추웠거나 말거나 밥을 먹었거나 말았거나 관심을 끊을 수도 없으니 나는 묻고 또 묻게 된다. 그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과정일 것이다. 나는 점점 더 모르는 사람이 되겠지. 신문 방송에는 저게 지금 뭐라는 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점점 많아진다.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들이다. 대체 비트코인이 뭐며 감자도 아니고 캐기는 뭘 캔다는 건지. 그렇게 9세대가 되어가겠지. 친정아빠는 예전에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그렇게 신기하게 생각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이야, 이 시골길에 방지턱이 있는 것까지 제가 어떻게 알지? 하고 큰소리로 물었다. 나도 내가 서울 화곡동에 있으면 화곡동의 날씨를, 제주도에 있으면 제주의 날씨를 알려주는 스마트폰을 볼 때마다 놀라운 감정이 생기는 걸 어쩔 수가 없다. 내가 우리 아이들 나이 때 이제 모두가 개인 전화기를 들고 다니는 시대가 올 것이란 이야기를 듣고 그게 가능할까 의심했으니 나를 9세대로 부른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내가 9세대임을 인정하는 것과 아이들이 나를 뭘 잘 모르는 옛날 사람 취급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나는 자존심 상하고 속 쓰리고 더럽고 치사해서 열심히 스마트폰을 연마했다. 내가 몰라서 못하는 줄 알아? 안 해서 그렇지. 해보면 다 안다고. 벨소리 좀 바꿔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 나는 너 어릴 때 먹여주고 입혀주고 오렌지 속껍질까지 까다 바쳤다. 그러나 이놈의 스마트폰은 배워도 끝이 없다. 애들한테 뭘 묻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하고 싶어도 하다 보면 또 아쉬운 게 생긴다. 나는 모모가 컨디션 좋아 보일 때를 골라 또 묻는다. 모모야, 카톡 캡처는 어떻게 해? 싱글의 여행 가방. 사실 이제야 나는 여행이라는 걸 해본다. 내가 어릴 때는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가본 적이 없다. 그때는 가족 여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 같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방학 때 친척집에 다니러 갔다 오는 것이 여행이라면 여행이었다. 나는 방학만 하면 그 다음 날로 시골 할머니 집에 가서 개학 전날 돌아오곤 했다.
낯선 곳에 가서 숙박업소에서 잠을 자는 경험은 수학여행이 전부였다. 내가 대학 다닐 때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가 시행되었다. 옛날에는 외국을 유학이나 취업, 회사 출장 등으로만 다녔지 개인이 아무 목적도 없이 그저 놀러가는 것은 나라가 허락해주지 않았다. 50세가 넘은 사람만 여행을 허락해주다가 조금 뒤엔 45세로 낮추었다가 연령 제한 없이 여행 자유화가 된 것이 1989년이다. 여행을 가는데 무슨 나라가 허락을 해주고 말고 해? 웃기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웃기는 일이 많이 있었다. 여행 자유화가 되자마자 대학생들의 해외 배낭여행 붐이 일었지만 내겐 해당 사항이 없었다. 졸업한 뒤로는 시간도 없었고 돈도 없었다. 서울에서 어떻게 하든 방앗간 차지하고 뿌리 내리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아등바등 여유 없이 살았다. 여유가 있어야 여행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의지가 없었다. 해보지 않았으니 좋은 줄도 몰라서 여행하고 싶다는 생각도 없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면서는 휴가 때마다 가족여행을 갔다. 계곡으로도 가고 바다로도 갔다. 여름에 물놀이 하러 가고 겨울에는 눈 구경하러 갔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 그 가족여행은 여행이라기보다 가사노동에 가까웠다고 생각한다. 즐겁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일탈로서의 여행, 쉼이라는 의미의 여행, 자신을 돌아보는 여행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뜻이다.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려면 짐 싸는 것부터 짐 빠지는 일이다. 이민 가방 싸듯 짐을 싸고 막히는 차 안에서 지뢰하는 아이들을 달래고 애들 놀 때 짐 맡아주고 먹을 것 마실 것 챙기고 자외선 차단제 발라주고 종일 신경 써야 한다. 밖에 나가면 집처럼 편안한 환경이 아니니 할 일이 더 많고 더 피곤했다. 휴가 계획을 세울 때부터 머리가 아팠고 다녀오면 나가 떨어졌다. 즐겁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억지로 갔던 것도 아니지만 그냥 관성적으로 갔다. 휴가철이 다가오면 당연히 온 식구가 어딘가 떠나는 것으로 생각했다. 행복한 가정이라면 다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고 이제야 가족이 없는 여행. 식구들을 두고 나만 집에서 쏙 빠져나오는 여행을 해보니 진심 꿀맛이었다. 사실 여행이 본 뜻은 사람이든 집이든 두고 떠나는 것이다.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면 여행지에서도 나는 엄마지만 혼자 떠나면 그냥 나로 즐길 수 있다. 얼마 전 싱글인 작가 친구 둘과 함께 동남아 여행을 다녀왔다. 싱글 친구들, 결혼하지 않았고 아이가 없는 친구들 말이다. 오, 느낌표를 10개 이상 찍고 싶은 색다른 경험이었다. 일단 꾸려온 여행 가방 자체가 달랐다. 나는 모래사장에 깔고 앉을 담요, 혹시 모르니 각종 상비약, 목 아플까봐 목베개, 추울지도 모르니 이런저런 겉옷과 스카프 등을 바리바리 싸왔는데 싱글들은 집 앞 나들이라도 가듯 짐이 단출했다. 나는 집을 떠나도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계속 걱정이 많았는데 싱글들은 그야말로 집을 싹 잊고 지금 여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내 또래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반드시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자식 걱정을 하게 되는데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으니 나 역시 모모와 제재를 거의 잊고 놀았다. 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챙겨 먹으라는 통화는 안 하고 하루에 한 번 생사 확인 메시지만 보냈다. 매우 무성의한 단문이 와서 안심했다. 거기서 그녀들과 생전 안 하던 수상 액티비티도 다 해보았다. 내 여행 스타일은 조용한 휴양여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놀아보니 그렇지도 않았다. 새벽부터 밤까지 지치도록 몸을 혹사하며 놀았고 내내 대단히 즐거웠다. 돌아오자마자 다음엔 또 어디 갈까 검색했다. 세상은 넓고 가보고 싶은 곳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다. 내가 툭하면 여행짐을 싸자 어느 날 모모가 진지한 표정으로 내게 물었다.
엄마, 요새 왜 그래? 혹시 시한부야? 나는 말했다. 당연하지 아들. 사람은 다 시한부야. 사람은 다 시한부다. 그것을 매 순간 깨달으면서 살고 싶다.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지금, 미루지 말고 지금, 여건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하면서 말이다. 여기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클라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